근제보험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사업주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네네. 그걸 이제 대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목들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손해배상 지금까지 많이 살펴왔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위자료, 휴업손해, 네. 후유장애 발생했을 때 일실수익에 네. 기본적으로 치료비 네네. 이런 항목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무조건 공제해야 되는 건 공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전문가들도 몰라가지고 이분을 공제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KS보상TV 김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경석 손해사정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회사에서 업무 보시다가 보면은 이제 좀 사고를 당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좀 심각한 경우에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데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 받았는데 추가로 보상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근제보험이라고 있어요. 아, 근제보험.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보험. 네네. 예, 예. 근제보험이라고 줄여서 하죠. 네, 근제보험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근제보험은 뭐냐면 개념은 사고가 나면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제 관리 감독이나 이런 책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소홀히 하고 또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가 안 나도록 잘 해야 되고 또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사고가 난 경우들이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근로자의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사업주들은 민간 기업의 보험회사에 이 근로자 재해 보험을 추가로 들게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설 현장 특성상 보통 이제 원청이 하청한테 일을 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이걸 근제보험 가입을 요구를 해요. 이걸 들어야만 일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 건설 현장 사고는 근제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일반 뭐 작업장이나 공장 이런 데들은 가입이 안 된 회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요즘에 좀 뭐 시사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요?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점점 이제 사고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뭐 이제 이런 처벌법에는 적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제보험을 좀 의무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가 있죠. 예. 왜냐하면 사실 뭐 건설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 하청하다 보면 보통 작은 회사들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보상 여력도 없고 사고는 결국 거기서 나는데 예. 이제 보험이 안 돼 있으면 근데 대체로는 근제보험이 그래도 들어있도록 원청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나 봐요, 그죠? 건설사는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건설하는 업체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나 뭐 인테리어 업체나 뭐 이런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이제 소규모 이런 기업들이 안 들어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네.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제보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죠. 근제보험이 뭡니까? 뭐 간단히 설명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사업주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네네. 그걸 이제 대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목들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손해배상 지금까지 많이 살펴왔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위자료, 휴업손해, 네. 후유장애 발생했을 때 일실수익에 네. 기본적으로 치료비 네네. 이런 항목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재는 과실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근제는 항상 본인 과실
이제 과실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뭐 사고 내용에 따라 뭐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한 30에서 50% 정도 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무적으로 해보면. 과실이 같이 계상이 된다. 예, 그쪽으로 과실 좀 관계가 알고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 이제 산재가 있고 근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항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이제 실손배상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 받고 이런 건 중복 아니라 보상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걸 공제를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공제 원칙은 뭐냐면 동일한 기간 또 동일한 상호 보완하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치료비는 치료비끼리, 뭐 휴업소는 휴업소끼리 이렇게 이제 공제를 하게 돼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근제보험에서 어떤 항목들에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뭐 위자료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그 항목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상받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유자료는 무조건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받을 수 있다.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인가요? 산재는 유자료 항목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유자료는 뭐 얼마가 됐든 네네. 적을 수도 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네. 받으신다고 보면 되시고 네. 유자료를 이제 산정하는 기준은 우리는 한 1억 정도 소송 가면 1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산정을 해서 유자료 청구를 해요. 영구장애 기준으로는 이제 사망 시 1억 기준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의 영구장애 발생했다 하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보험 실무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다 인정 안 하고 한 8천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공제조합 이런 데는 더 적게 산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보통 기본 1억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위자료, 휴업 손해, 일시 수익에 그죠? 네. 치료비까지 예. 그렇게 되네요. 네, 위자료는 그렇군요. 휴업 손해는 살펴보면 네네. 휴업 손해는 뭐 현실적으로 거의 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재에서 충분히 중복이 되니까. 네, 중복이 되는데 휴업 손해가 산재에서는 통원 입통원 기간 해서 한 70% 정도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네. 과실도 적용을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내 과실 적용이 일단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게 돼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게 되면 산재보다 적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휴업손해 부분은 거의 추가로 받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장 큰 부분이 일시수익액 부분. 일시수익액. 일시수익액이 뭡니까? 이제 후유장애 발생했을 때 네. 그거로 인한 이제 손해를 산정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산재에서는 보통 이 장애를 제 장애 급수를 1급부터 14급까지 해서 정해진 금액을 주거든요. 네네. 뭐 14급이면 55일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딱 그 정해진 금액을 줘요. 네네. 정액으로. 근데 이 민사적으로는 이제 맥브라이드라는 장애평가법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맥브라이드 식으로 한 10%의 장애율이 나왔다. 그러면 30세인 사람이 다쳤으면 30세부터 가동연한 65세까지거든요. 네네. 65세까지 금액을 산정을 해요. 35년 동안. 네, 10%를 곱해서 수익 곱하기 그렇게 되면 상당하네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에서 한 2천만 원 받았는데 여기는 한 1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8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산재가 받은 부분이 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추가 청구할 게 없고 아니면 좀 적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그 젊을수록에 일시수익액에서 근제를 통해서 챙겨갈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부분이 중요한 항목이네요.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이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대부분. 그럼 치료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상받나요? 치료비는 보통 이제
알다시피 산재에서 요양급여로 해서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게 되죠. 네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못 받은 부분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산재가 요양급여가 대부분 이제 좀 비급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비급여 치료비 같은 경우를 이제 근제에서 추가 청구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산재에는 이제 성형이나 흉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뭐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성형 자국이 이제 흉터 자국 생기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성형 치료비, 또 화상이나 이런 게 입었으면 그런 비용이 많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아주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병급여가 또 나오기도 해요. 아, 네. 누군가 일상생활 하는데 뭐 마비가 왔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재선 간병급여란 게 정해져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계속 이제 산재 종결, 요양 종결 후에도 계속 산출이 돼서 지급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항목이 이제 개호비예요, 민사적으로는. 네네. 물론 간병비하고 개호비에 약간의 이제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개호비를 이 간병비에 비슷한 상호 보완하는 항목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개호비가 앞으로 쭉 개호비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이건 여명까지, 그러니까 뭐 가동연한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여명을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남은 생애 전체를 다 주는 거니까. 이 금액은 5억, 뭐 10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간병비를 공제하고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호비를 청구할 때. 개호비를 청구할 때. 근데 무조건 공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전문가들도 몰라가지고 이분을 공제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판례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잘 모르니까 이걸 다 공제해서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근데 네네. 판사가 똑똑한 분이라 그럴 건 아니다 해서 그 공제하는 부분을 뺀 판례를 봤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판사가 똑똑해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청구하면 챙겨주지는 않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추가로 더 그죠 놓치지 않고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좀 소규모 업장인 경우에도 이 근제보험 같은 거 좀 꼭 좀 들으셔서 근로자들이 좀 손해 안 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정사였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